수능 국어를 분석하는 PCG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올해 정말 어려웠던 수능, 어떻게 어려웠고 문학이 특히나 어려웠는데 이게 어떤 요소 때문에 어려웠는지, 기존의 시험과 어떤 점이 변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힘들었는지를 분석해보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시험을 대비해야 될지, 그리고 비문학에서 킬러가 없어졌다, 킬러를 배제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킬러가 배제됐다라는 의미가 무엇이고, 앞으로 다가오는 비문학에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비해야 되는지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등급 컷입니다. 엄매 기준으로 1등급 컷이 83점에서 84점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83점, 84점은 정말 상징적인 등급 컷인데요. 18 수능이나 22 수능에 굉장히 어려웠던, 불수능이라 불렸던 수능 국어의 1등급 컷이 84점 정도입니다. 시험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정답률을 한번 살펴볼게요. 문학이 정답률 표에서 보시면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작년 수능 같은 경우에 1등 컷이 화작 기준으로 96점이었던 매우 평이한 시험이었는데, 그때 가장 어려웠던 문학 문제의 정답률이 68%입니다. 그런데 반면 작년에 가장 어려웠던 문학 문제보다 더 정답률이 낮은 문제가 이번 시험에는 무려 12문제나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면 영역 가릴 거 없이 문학 처음부터 끝까지 지문에 고루고루 고난이도 문항들이 다 섞여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어려웠고, 작년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전 지문에 걸쳐가지고 모든 문항들이 어려웠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문학이 어려워진다라는 경향은 이번 6월부터 예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6월에 교육청이고 평가원이고 브리핑을 하실 때 킬러 문항을 배제하고 난이도를 조절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는데요. 비문학 지문이 상대적으로 쉬워지고 문학이 어려워질 텐데, 문학이 어려워지는 가장 큰 요소는 문제가 어려워진다라기보다는 지문의 난이도, 지문 자체의 이해도가 많이 어려워질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이냐면,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출제자가 직접 지문을 제작합니다. 이게 어떤 영향을 끼치냐면, 우리가 흔히 수능 국어가 불국어였다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여론의 비판 대상이 되는 게 비문학입니다. 우리의 인식 속에서 비문학은 항상 킬러죠. 근데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출제자, 평가원이 직접 지문을 제작하기 때문에 야, 이렇게 어려운 거를 얘들한테 읽힌다고? 라는 비판을 받기 쉽습니다. 그런데 문학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미 쓰여진 작품에서 출제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품이 너무 어렵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야, 작품이 왜 이렇게 어렵게 써져 있어? 이런 얘기는 별로 안 하죠. 그래서 비문학 킬러를 많이 없애면 난이도를 어디서든 조절을 해야 될 텐데, 그게 저는 문학 지문을 어려운 걸 가지고 오면서 난이도를 조절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학이 왜 어려웠는가? 그 첫 번째 요소는 지문 이해의 어려움입니다. 이번 구평 그리고 수능 가장 어려웠고 오답률이 가장 높은 문학의 영역은 수필입니다. 구평부터 시도를 했죠. 보시면 이 문단 한번 읽어보세요. 시험장에서 이 문단을 읽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지? 어떻게 읽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왜냐면 친구들이 수필을 읽을 때 기출에서는 정확하게 체계를 정해놓고 알려줍니다. 야, 수필은 이런 식으로 읽어야 되고, 수필이 나온다면 이런 식으로 문제를 출제하고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어라는 틀 자체를 정해놓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런 틀이 없이 그냥 지문을 이해하고 이런 지문이 이렇게 이해해야 되고 이 내용은 이런 내용인 것보다, 그리고 선지에 이게 지문에 여기 있었잖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난이도가 조금만 어렵고, 수필 문제의 본질을 조금만 접근해서 물어보면 굉장히 풀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렇다면 수필은 어떻게 풀었어야 됐을까요? 어떻게 기출에 수필 문제가 놓아져 있을까요? 한번 봐볼게요. 자, 먼저 수필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수필은 자신의 경험이나 느낌 따위를 일정한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기술한 산문 형식의 글입니다. 이렇게 보면 약간 와닿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풀었던 기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항상 수필 보면은 뭐 대화를 하고 있거나 구체적인 상황을 얘기하면서 막 쭉 이야기를 좀 늘어놓고 있잖아요. 결국 수필은 어떤 걸 말하고 싶은 거냐면, 말하고자 하는 하나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지문 내에 한 문장 내지 두 문장을 명확하게 정리해서 기술해 놓습니다. 나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해놓고 밑에서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글을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의도적으로 이 메시지가 드러난 이 한 문장을 명확하게 잡은 다음에 그 아래에 내려가면서 이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해내고 이 얘기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메시지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네, 저 부분을 얘기하고 있네, 이걸 핀트로 읽어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1문단에서는 지문을 막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문 전체 읽으면 어차피 스피드 이해 안 갈 거기 때문에 이해하지 마시고 주제, 결국 이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 그게 적나라하게 드러난 문장이 반드시 한 문장이 있을 거예요. 그 문장을 찾아낸다라는 마인드로 일단 첫 번째로 읽어 나가세요. 너는 있는 것이 병이라고 생각하느냐? 있는 것은 병이 아니다. 너는 있지 않기를 바라느냐? 있지 않는 것이 병이 아닌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화자가 얘기를 하죠. 나는 이렇게 생각해라고 얘기해요. 있는 것은 병이 아니다. 있지 않는 것은 병이 아닌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다음 문장이 나오는데 있지 않는 것은 병이 되고 그리고 있는 것은 병이 아니라는 말은 무슨 근거로 할까? 이렇게 보면은 여기 나온 이중부정 말이 해석이 되죠. 있는 것은 병이 아니야. 똑같이 나와 있고 있지 않는 것은 병이 된. 이게 이 얘기구나 라고 잡혔어요. 그래서 결국 하자가 하고 싶은 말, 잡고 싶은 말은 이 B 문장이었던 거예요. 이 문장을 정확하게 잡냐 못 잡느냐가 이 지문을 잘 읽냐 못 읽느냐를 가른 싸움인 거죠. 근데 친구들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이 문장이 핵심 문장인지 결국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담긴 문장인지는 어떻게 파악해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주로 이 문장들은 문제로 출제되는 부분에서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B가 문제를 출제하기 위해서 B 문장을 쳐놓은 거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수필 지문 굉장히 긴데 아무 문장이나 밑줄을 칠까요? 문제로 물어볼까요? 그렇게 되면 틀린 그림 찾기가 되겠죠. 가장 내용상에서 주제를 가장 잘 드러낸 그런 문장들의 이런 밑줄을 그어놓겠죠. 그래서 이 A랑 B가 이제 그 주제를 드러내는 그 한 문장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걸 1문을 잡았다면 나머지 문장들은 어떤 식으로 읽었어야 되냐면 이 문장을 가지고 이제 아래의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는 게 나올 거예요. 항상 그래요. 항상. 매번 그런데 얘를 이제 각각의 상황에 정확하게 매치시켜주는 그 작업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보세요. 잊어도 좋을 것은 잊지 못하고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있는 데서 나온다. 잊지 말아야 될 건 잊어버리고 잊어야 될 건 잊지 못하는 그런 상황, 이 메시지 지금 문장에서 요약을 해주고 아래에서 쭉 예시가 나오죠. 눈은 아름다움을 잊지 못하고 귀는 좋은 소리 잊지 못하면서 구체적인 상황을 쭉 깔아줍니다. 그러면 이 문장을 보고 좋은 소리 잊지 못한다는 게 무슨 말이지? 맛난 음식을 잊지 못해 무슨 말이지? 이렇게 문장 단위를 하나씩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매치만 시켜주면 돼요. 지금 주제의 메시지가 두 개잖아요. 잊어도 좋을 것은 잊지 못하는 상황, 그리고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을 잊는 상황. 이 둘 중에 어디 매치되는지만 보면 돼요. 그걸 매치만 시켜주면 이 지문을 읽는 데는 끝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면 자꾸 잊지 못하고 잊지 못하고 잊지 못하고 잊지 못하고 뭐 교만하는 짓을 잊지 못하고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 핀트는 잊어도 좋을 것을 잊지 못하는 상황을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매치시켜주고 가면 돼요. 이게 끝이에요. 지문 이해할 필요 없이. 자, 그 다음 네 번째 문단 보니까 효심을 잊어버리고 충성심을 잊어버리고 뭐 예의를 잊어버리고 뭐 분수를 잊어버리고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이거는 두 번째 메시지 두 번째였던 잊어서는 안 될 것을 잊어버리는 그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구체적인 상황 두 개의 메시지가 정확하게 하나씩 매치가 되죠. 그럼 이렇게 정확하게 메시지를 잡고 그 문장 하나를 잡고 그 문장을 기준으로 나머지 문장들을 매치시키는 작업을 했다면 문제는 어떻게 풀리는지 한번 볼게요. 정답 선지였던 5번 선지 한번 볼게요. 왜 이렇게 읽어야 되냐면 선지 자체가 그걸 물어봐요. 보세요. 예의나 분수는 아까 네 번째 문단에서 나왔던 구체적인 상황이잖아요. 이게 잊지 않는 것이 병이 아닌 것은 아니라는 이 주제 메시지랑 적용이 되냐? 이걸 물어본 거죠. 이게 이 얘기야? 라고 이제 선지 구조가 이렇게 짜여져 있는 거예요. 구체적인 상황 이게 얘라고 볼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잊지 않는 것은 병이 아닌 것은 아니랑 예의나 분수를 잊지 않아요. 자, 얘는 앞에 이 구체적인 상황, 예의나 분수를 잊지 않아야 함은 어떤 메시지랑 매치가 됐었죠?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을 잊어버리는 상황이었죠. 근데 잊지 않는 것은 병이 아닌 것은 아니다는 다른 케이스였죠. 그러니까 잊지 않는 것은 병이 아닌 것은 아니는 잊어도 될 상황을 잊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출제 포인트는 이 주제를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해봐라, 매치시켜봐라. 예의나 분수를 잊지 않아야 함은
잊지 말아야 할 건 잊지 말자. 이걸 얘기하는 거고, 이 메시지였던 여기까지 이제 매치를 시켜서 보면은 5번 선지는 눈 보자마자, 선지 보자마자 바로 풀리겠죠. 왜? 이 선지에서 물어볼 출제 포인트를 지문에서 미리 하고 갔으니까. 그래서 이 5번 선지에서 뭐 지문 어떻게 이해했니? 이거 물어보나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매치만 물어보죠. 자, 근데 이게 똑같이 구평에 나옵니다. 근데 이걸 예고를 해줘요. 지금 보면은 복입니다. 문학 작품 속의 소재들은 연관성 속에서 서로 유사 혹은 대립의 관계를 이룸으로써 의미를 생성하거나 라고 했어요. 소재는 무슨 말이에요? 소재는 아까 말했던 구체적인 상황이죠. 지문에 나온 구체적인 상황이 의미를 생성한다. 수필에서 의미는 뭐예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 여기서 평가원이 써준 거예요. 야, 수필은 구체적인 상황 소재들을 가지고 내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 그 주제를 적용시키는 거야. 이걸 보기에서 써줬어요. 그리고 이제 선지는 어떻게 나왔냐? 자, 보세요. 이게 수필 지문에 대한 선지였어요. 9개의 대륙, 1만 개의 나라. 딱 봐도 구체적인 상황이죠. 엄청 구체적인 예시죠. 야, 이게 1문단에서 있던 천하의 지도라는 내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랑 매치가 되니? 얘가 이렇게 매치가 돼? 이걸 물어보죠. 4번도 마찬가지요. 파도와 깊은 물이라는 아래 문단에서 나왔던 이 구체적인 상황이 이 메시지랑 적용이 되니? 매치가 되니? 이렇게 물어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문을 막 과몰입하면서 이해할 필요 없이 정확하게 그 문장 하나 잡고 그리고 그 문장을 구체적인 상황에 매치시켜주는 작업만 하면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매치시키면서 읽는 게 지문을 더 잘 이해할 것 같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문을 막무가내로 막 문장 막 다 읽거나 이러가면서 아, 이 문장 도대체 의미가 뭘까 이해해봐야지 이런 것보다 정확하게 출제 포인트, 출제자가 물어보는 포인트를 가지고 정확하게 메시지를 잡고 그 문장을 잡고 그걸 구체적인 상황에 매치시켜 나가는 그 작업, 이게 평가원이 원했던 글을 읽는 방식이죠. 그래서 문제, 수필 문제는 이런 식으로 풀었어야 됐습니다. 자, 다음. 자, 이번에는 문학이 어려웠던 두 번째 요소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33번 문제가 꽤나 등급 컷에 큰 영향을 끼쳤다라고 봅니다. 일단 문제의 형태를 한번 봐볼게요. 단락 A씨에 대한 이해로 적절치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적절치 않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가 어떤 거지? 생각을 해보면 1번부터 5번까지 있으면 적절한 선지가 이렇게 4개가 있고 그리고 적절치 않은 선지가 이렇게 하나 있는 문제죠. 이걸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요. 적절한 내용이 4개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지문에 적절한 내용을 4개 뽑아온 건데 이게 만약에 다 똑같은 내용이면 문제를 푸는 의미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 4개의 선지들은 지문에 서로 다른 내용으로 적절한 내용이어야 선지로 채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즉 지문에 안 그래도 시, 고전시 엄청 짧은데 현대시 엄청 짧은데 그 안에서 서로 다른 내용을 4개나 뽑아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내용상으로 디테일한 걸 물어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내용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디테일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33번이 왜 어렵다라고 평가를 했냐면 단락이 굉장히 깁니다. 근데 제가 아까 뭐라 했죠? 이 문제 디테일을 물어보는 문제라 했죠. 이 안에서 이 긴 문장에서 굉장히 내용적으로 디테일한 문제를 물어봅니다. 선상에서 불빛 두어 점에 의지해 떠나온 것을 가늠하는 행위를 통해 출항 후의 모습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내용으로 엄청나게 디테일한 걸 물어보죠. 그러니까 얘들 입장에서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엄청 디테일한 내용 하나씩 이렇게 다 뽑아내야 되니까 애들 입장에서 굉장히 힘들죠. 그리고 친구들 대부분 어떻게 풀죠? 처음부터 지문 A, B, C 쭉 읽은 다음에 문제 선지가 1번부터 A, B, C 이렇게 물어보네 하면서 지문 여기까지 읽고 문제 들어갔으면 문제 풀 때쯤 되면 A 첫 번째 문장이 무슨 내용인지 기억도 안 나죠? B도 기억도 안 날 거예요. 왜냐면 C 읽고 끝냈으니까. 근데 다시 A를 물어보니까 기억도 안 나는데 엄청 디테일한 걸 물어봐요. 그러니까 다시 가서 A 단락이 이 내용이 이거 맞나? 이 문장이 이거 맞나? 이런 식으로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죠. 그래서 의도가 됐죠. 단락의 길을 길게 늘어뜨린 다음에 범위를 넓게 주고 내용의 디테일을 물어보면 판단 시간이 당연히 증가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지문을 읽기 전에 이런 단락 문제, 내용 디테일을 물어보는 문제가 있네? 그러면 얘는 지문 다 읽고 푸는 게 아니라 단락 읽으면서 여기서 A 단락 먼저 읽고 디테일한 내용 하나씩 체크하고
단락 읽자마자 A 단락 끝나자마자 바로 문제 풀러 가야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이 문제가 쉽게 풀리죠. 왜냐면 A 단락에 대한 선지는 A 단락 밖에서 물어보는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단락을 끊고 A 단락까지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선지를 푸는 게 더 효율적인 풀이겠죠. 그래서 이 문제가 이번에 처음 나왔을까요? 정말 많이 나왔어요. 올해도 정말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보고 단순히 정답 나 틀렸네 맞았네 이런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야, 이 문제는 왜 어려운 걸까? 이게 의도된 어려움일까?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그렇다면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이런 기출을 통한 체계 확립이 돼 있고 행동 영역이 구축이 돼 있다면 이 문제를 굉장히 빨리 풀고 넘어갔을 것이고, 아닌 친구들은 선지 하나씩 다시 돌아가면서 디테일한 내용들 판단하느라 시간이 굉장히 많이 오래 걸렸을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34번 문제인데요. 이거 굉장히 많이 틀렸더라고요. 한번 볼게요. 4번 선지가 이제 정답 선지였죠. 근데 친구들 이거 정말 평가원이 노려가지고 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친구들이 어떤 식으로 푸냐면 고전시가 작품이 있으면 고전어를 해석하고 이 작품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구나 하면서 선지 보고 이 문장 지문에서 이렇게 문장 봤을 때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아? 라는 감상 위주의 풀이를 하죠. 그리고 이걸 노립니다. 자, 보시면 이게 근거가 되는 문장이었는데요. 두어라 야인생에도 자랑할 때 있으리라 이렇게 나온 거 보면 자연에서 엄청 즐겁게 살아가면서 야 나같이 힘든 인생도 자랑할 때 있겠지. 나 자연에서 즐겁게 살고 있어 라고 하니까 문장 전체로 봤을 때 긍정적인 분위기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대부분 이렇게 해석을 했겠죠. 그리고 보기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이거 문장 단위로 봤을 때 청산에서 삶에서 느끼는 선지에도 써져 있어요. 선지의 삶에서 느낀 자랑성 자랑할 때 있으리라 이것도 나와 자랑할 때 있으리라 하고 하니까 4번 선지 맞구나 하고 야인생애로 표현하여 겸양의 태도를 드러내는군. 그러니까 겸양이라고 하면 정확한 뜻은 얘들 모르지만 어쨌든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지문 가봤더니 맑은 모래 별을 갈고 자연의 즐거운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긍정적인 분위기 이거 맞다 하고 4번 선지를 정답으로 찍지 못하고 넘어갔을 겁니다. 보기 이렇게 나와있죠. 자연의 자족 강호에서 자족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배우잖아요. 고전시가 배경지식으로. 그렇게 지문을 배경지식 가지고 풀고 감상 위주로 풀다 보니까 4번 선지를 놓칩니다. 그런데 이 야인생애라는 단어 위주의 판단을 하면 지금 이 야인생애는 겸양의 태도를 드러낸다 했을 때 그럼 내가 판단의 기준을 문장 단위가 아니라 단어 위주의 판단을 했을 때는 판단이 조금 달라집니다. 자, 야인생애라는 말 자체는 출사하지 못한 선비, 부정적인 자신의 삶을 드러내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야인생애만 놓고 봤을 때는 겸양의 태도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단어 위주의 판단을 해야 되는데 왜 단어 위주의 판단을 해야 되냐면 EBS 해설과 여타 인간 강사들 해설이 잘못된 적이 있어요. 22학년도 수능 33번 질문입니다. 그리고 오류가 있었던 선지가 얘입니다. B가 EBS 해설과 평가원 해설 잘못됐는데요. 이 평가원 해설은 평가원이 수능 국어 공부 이렇게 해라 라고 하면서 이제 해설을 줬던 거예요. 보시면 EBS 해설 방식 한번 볼까요? 아마도 하느님 너희 삼길째 날 위하여 삼기셨다라는 이 문장 자체를 보고 감상했을 때 하느님이 화자를 위해 면화와 별을 만드셨다는 생각이 담겨있는 거지 이게 초월적인 존재를 예찬하는 거야? 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이 지문 작품을 이해하고 이거는 이렇게 볼 수 없지 이건 이렇게 해석해야 돼 라는 방식으로 푼 거죠. 일단 첫 번째 맹점, 문학작품은 뭐죠 여러분? 굉장히 주관적인 학문이죠. 내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소설의 형태든 시의 형태든 표현한 건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결국 나의 생각을 전달하는 건 내 생각을 전달하면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그 가치, 주관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영화를 볼 때도 나는 되게 재밌게 봤는데 평론가는 재미없다고 하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마찬가지로 문학 작품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시험장에서 이걸 보고 드는 생각이 굉장히 여러 가지일 텐데 내가 드는 생각하고 평가원하고 드는 생각이 같을까요? 그런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능숙한 EBS, 국어에 능숙한 EBS 해설지도 잘못 해석을 한 겁니다. 평가원은 이런 식으로 해석을 안 했는데 평가원 해설입니다. 초월적인 존재인 하느님을 제시하고 있는데 작품에서 하느님은 화자를 위해 면화별을 만들어낸 존재로서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판단을 한 거냐면 예찬이잖아요. 그러면
이 하늘과 하느님이라는 이 지문의 사실 부분에서 예찬한다라는 표현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현의 주변에 예찬을 드러내는 표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그 표현이 문장 단위나 글 단위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단어 위주의 판단을 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문장 단위, 글 단위로 판단하면 아까 말했듯이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를 수 있는데 딱 한 단어만 있으면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가장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단어 위주의 판단을 시켜서 문학이라는 주관성을 객관화시킨 겁니다. 이런 식으로 평가원은 판단 체계를 구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느님이라는 표현 주변에 날 위하여라는 이 워딩이 있잖아요. 이 표현을 봤을 때 날 위하여라는 표현은 예찬하는 어조라 이 긍정적인 표현 충분히 정당화할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하고 정당화를 시켰으면 평가원 해설하고 똑같이 해설을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제 수업에서 뭐 적절한 선지, 적절치 않은 선지를 나눠서 평가원이 어떤 식으로 단어 위주의 판단을 했는지 그 체계를 이제 구성을 해놨습니다만 일반적인 방식으로 감상 위주의 풀이를 하면 이번 34번 보기도 틀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자, 다음은 제가 중요 문항이라고 뽑은 네 번째입니다. 방금 세 번째 문항하고 조금 비슷한데요. 문학을 감상하려고 하고 자신의 관점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틀릴 수밖에 없는 문항입니다. 그러니까 문학이라는 건 결국 주관적인 어떤 매체인데 이걸 평가원식으로 객관식 시험으로 객관화를 시키는 그 작업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걸 기출해서 어떤 식으로 표현해내는지 어떻게 객관화시키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체계를 완성시켜야 되는데 그게 없이 지문을 이해하려고만 하니까 굉장히 쉽지가 않죠. 한번 가볼게요. 일단 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까 봤듯이 한 작품이 있으면 그 작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객관식 시험 1번부터 5번까지밖에 없는데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면 논쟁의 여지가 너무 많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기를 주는 거예요. 보기에서 하나의 기준을 주고 야 무조건 이 지문은 이 기준대로만 해석해 라고 객관화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보기는 절대적입니다.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 보세요. 1번 선지를 친구들이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하냐면 쉼표 사용했나? 그리고 인물이 자신의 생각을 감추거나 다른 한 말을 떠올렸나? 시간의 지연이 있었냐? 이렇게 세 가지로 판단을 해요. 그리고 얘들이 제일 당황하는 게 야, 이 기억 문장에는 시간의 지연을 드러내는 표현이 하나도 없는데? 도대체 어디 있다는 거야? 하고 이제 1번 찍어버리고 끝나는데 보세요. 보기에는 쉼표의 연이은 사용은 시간의 지연이나 인물의 상황을 드러낸다라고 그랬어요.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판단 기준을 한번 보세요. 여기 쉼표 있죠? 그러면 보기에 의거해서 무조건 얘는 시간의 지연을 드러내는 표현인 거예요. 대놓고 뭐 이거 시간 지연하고 있는 거야 라고 표현이 없어도 이 쉼표만 있는 것만으로도 무조건 시간의 지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판단 기준은 얘밖에 없는 거예요. 얘가 자신의 생각을 감추거나 다른 한 말을 떠올리는 거냐? 얘만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이 기억의 앞뒤 문장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자, 2번 선지. 이게 이제 정답 선지였죠. 서술 방식 겹쳐 나타나는 경우에 인물과 거리를 둠으로써 그들의 말이나 생각, 감정 등의 태도를 드러낸다라고 나와 있어요. 정리를 하면 서술 방식이 겹치면 서술자가 인물과 거리를 둠이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면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서술자 시선의 서술과 인물의 시선으로 초점한 서술이 겹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겹쳐 나타났으니까 무조건 서술자가 인물과 거리를 두는 건 지문에 표현이 없더라도 무조건 맞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따옴표 돼 있는 거 보니까 인물의 시선 나와 있고 그러한 사상이 들어있었던 것이 분명하였다. 서술자의 시선 나와 있으니까 앞에 건 맞는 얘기고. 그럼 우리가 판단해야 될 건 상황을 잘못 인지한 채 얘만 판단하면 되는 거죠. 왜? 뒤쪽은 무조건 맞잖아요. 인물에게 서술자가 거리를 두고 있음 얘는 무조건 맞을 수밖에 없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판단 기준은 상황을 잘못 인지한 거 맞냐 아니냐 얘만 판단하면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번 선지를 어떻게 판단했냐면 야, 여기에 서술자가 인물하고 거리 두는 게 어딨어? 서술자가 인물을 해석할 때 나는 이 인물이 별로야. 나 이 인물하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 이런 표현이 없잖아요. 거리를 두는 표현 자체가 없기 때문에 니은 이거 어떻게 풀지? 적절치 않나? 이런 식으로 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판단해야 될 기준은 상황을 잘못 인지한 채 얘만 판단하면 되는 거였죠. 근데 이게 이렇게 학생들을 헷갈리게 하는 방식이 처음 나온 거냐? 아닙니다. 기출에 다 예고가 돼 있었어요. 자, 2023학년도 6월 현대소설 문제입니다. 보시면 보기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부 항목을 하나씩 나열하여 장면의 분위기를 고조한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군중의 논란과 분노, 그리고 들뜬 분위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들뜬 분위기라는 걸 드러낼 수 있는 감정 표현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찾아보시면 감정 표현이 하나도 없잖아요. 여기는 물건 얘기한 거고 여기에도 감정 표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야 B에 들뜬 분위기 없는데? 그럼 이거 적절치 않은 선지 아니야? 하고 2번을 찍은 친구가 많습니다. 근데 보시면 보기에서 세부 항목을 하나씩 나열만 해도 장면의 분위기가 고조된다 했잖아요. 장면의 분위기 고조는 들뜬 분위기와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열한 것만으로도 고조된 분위기를 드러낸 감정 표현이 없어도 정당화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평가원이 문학의 주관성을 객관화시킨 방식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학의 주관을 이 수능 문제에 맞게 이렇게 객관화시키는 방식을 계속 활용을 하고 이제 대부분의 친구들이 아직 여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제 평가원은 그걸 잘 활용해서 난이도를 높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를 이제 한 번 더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보기에서는 순환하는 자연이 가진 변화임은 인간 역사의 쇠락과 생명에 관여한다. 즉 자연이 인간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했어요. 근데 선지에서 뭐라 나와 있냐면 인간의 역사가 자연의 모습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뭐 자연의 모습에 영향을 미쳤다 이런 말 자체가 지문에 없어요. 지문에 이걸 드러낼 수 있는 표현 자체가 없는데 얘는 선지만 보고도 바로 정답을 찍을 수 있죠. 왜? 보기랑 정반대잖아요. 보기는 정말 절대적인 기준이자 주관을 객관화하는 장치인데 이걸 반대로 뒤집어 버렸으니까 보자마자 답 1번 이렇게 찍을 수가 있는 거죠. 보기 문제에 대한 체계와 행동 영역이 잡혀 있다면. 한 번 더 볼게요. 2번 평가원에서 나온 거죠. 보기에서는 낯설게 느껴지는 일상에 감각적으로 집중하는 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역시 이 지문 자체가 너무 난이도가 어렵고 이해가 안 돼서 애들이 어떤 문장인지 이해도 못해요. 그러니까 지문을 이해하고 감상하려는 친구한테는 야 이거 이 문장 갔을 때 하나도 이해가 안 돼. 도대체 무슨 말이지? 했을 거예요. 그리고 문장 가서 찾아보는데 이 문장들 주변에는 일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라는 걸 정당화하는 표현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지문 이해도 안 되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는데 이거 어떻게 판단하는지 했을 텐데 똑같이 보세요. 여기서는 낯설게 느껴지는 일상에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뭐라 했죠? 일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라고 했잖아요. 정확히 반대되죠. 그래서 4번 선지는 지문에 어떤 표현이 있든 간에 적절치 않은 선지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 4번 보자마자 답을 찍을 수가 있겠죠. 지금까지가 일종의 패턴이죠. 예고가 되어 있던 패턴, 기존에 쓰던 패턴들을 잘 활용해서 난이도를 조절한 사례라고 보시면 되고 이번에 보시는 문제가 이제 새로운 시도를 한 문제거든요. 보시면 보기를 한번 가볼게요. 일동 장류가는 사행을 다녀온 경험을 생생하게 표현하며 그에 대한 정서를 솔직하게 드러냈다. 느껴지는 바가 있으신가요? 굉장히 문장 자체가 일반화돼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정서가 어떤 정서인데? 무슨 정서라는 말이야? 뭐 슬픔이야, 분노야, 뭐 기쁨이야, 모르죠. 경험을 생생하게 표현했다는데 무슨 경험을 표현한 거야? 라고 나오니까 되게 일반화돼서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보기의 내용을 정확하게 조건화시켜서 매치시키는 것보다는 조금 더 지문 자체에서 판단해야 되는 기준 자체를 조금 더 경중을 좀 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육선에 탄 사신단이 만물이 격동할 만한 군악을 들으며 떠나는데 주목해 경험에 대한 관심을 이라고 나왔으니까 이 문장 자체 이런 경험이 있었는지를 판단해야 되는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다음도 보시면 사인길의 복잡한 신사를 이라고 했으니까 정서를 솔직하게 드러냈다라고 하니까 이게 뭐 슬픔일 수도 있고 여기 말하는 복잡한 심사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얘 자체로 바로 판단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복잡한 심사를 드러내는지를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화됐기 때문에 직접 지문에 가서 판단해야 되는 그 과정이 이제 추가가 된 거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도 제가 아까 평가원이랑 EBS 해설 비교해주면서 얘기를 했을 때 이런 내용 위주의 판단을 할 때는 반드시 문장 단위, 글 단위의 감상이 아니라 단어 위주의 판단, 체계적인 어떤 일관적인 체계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신세라는 단어를 보고 그 일관적인 체계 판단에 따라서 최대한 자신의 주관을 줄이면서 나의 편견을 줄이면서 객관화시켜서 풀 수 있는 능력을 조금 더 강조해서 물어보는 패턴으로 변화했습니다. 5번 선지도 마찬가지고요. 삶에 대한 만족감도
정서라고 했으니까 들어갈 수 있는 표현이고, 이게 진짜 만족감인지 아닌지는 내가 일관적인 체계 판단의 아래에서 직접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판단 자체가 애들 입장에서, 학생 입장에서 조금 더 어려워졌을 수 있다.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다. 이런 게 익숙하지 않다면. 왜냐면 지문의 내용을 감상하고 이해하면은 직접 지문에 가서 전부 다 판단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정보의 일반화를 통한 구체적인 매치로 난이도를 조금 더 조절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일반화를 일반 내용일치 문제에서도 좀 물어봤는데요. 이게 소설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설 내용일치 같은 경우에는 인물 써주고 구체적인 내용을 쭉 써주죠. 이런 내용, 이런 내용, 이런 내용이 있다, 이렇게 써주는데, 이번 소설 내용일치 보면은 인물 이름 하나도 없죠. 인물 이름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일반화시켜서 얘기해요. 서로의 말실수에 대한 비난이 인물 간 다툼의 원인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어떤 인물끼리 다툼했는데? 없죠. 그리고 이웃의 갈등을 곁에서 지켜보고 있는 인물, 이게 누군데? 이웃의 갈등을 곁에서 지켜보고 있는 인물을 여기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뭐 김반장, 선옥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해주고 그 내용 자체를 문장 단위로 정확하게 표현해줬다면, 여기서는 일반화시켜가지고 정확하게 판단을 해볼 수 있게 이렇게 난이도를 조절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시간이 조금 더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난이도를 조절했고, 그래서 선지를 일반화해서 제시를 했기 때문에 아까 구체적으로 인물 나오고 정확하게 그 장면 자체를 표현해줬던 선지와는 다르게 직접적으로 표면에 드러난 표현이 없어서 내가 직접 해석을 해서 이 내용은 이 내용, 이 선지랑 매치가 되겠구나라는 작업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금 난이도가 어렵고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게다가 이제 일부 있는 내용을 섞어서 오답을 구성하거나 일반화한 선지를 제시해서 오답률을 높이는 방식을 차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비문학입니다. 비문학이 많이들 난이도가 낮아졌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이걸 객관적인 자료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2023년 9월은 오답률 탑 15 안에 10문항이나 있었어요, 비문학이. 그리고 2023 6월은 12문항, 2022 수능은 10문항. 그러니까 비문학이 제일 어려운 문제들 중에 정말 다수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변화했습니다. 2024 수능, 2024 9월, 2024 6월 올해의 시험들에서는 5문항, 5문항, 7문항 오답률 탑 15위 안에 가장 어려웠던 문항들에 전부 문학이 들어가고 이제 비문학은 좀 빠지는 경향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그래 비문학이 쉬워졌다 이거 말고 어떻게 쉬워졌고 비문학에서 킬러가 어떻게 빠졌는지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그 얘기를 하기 전에 해봐야 되는 질문이 있어. 그럼 도대체 킬러란 뭔데? 킬러란 뭘 얘기하는 거야? 이걸 한번 알아봐야겠죠. 자, 평가원이 이번에 6월달이었죠. 6월 평가원 이후에 여러 문항들을 제시하면서 킬러 문항 사례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한번 킬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일단 이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짧은 시간 내에서 지속적으로 지문을 다시 읽으며 문단 간 내용을 연결하여 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구현이 된 게 2번하고 5번 선지입니다. 그래서 2번하고 5번 선지를 실제로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냐면 지문이 이렇게 있어요. 지문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나와 있는 체표 면적은 체중의 0.67에 비례한다랑 거의 이제 문단 거의 마지막으로 가죠. 마지막 문단쯤에 동물의 체중의 기초 대사량에 비례한다. 이 두 문장을 연결해가지고 2번하고 5번을 풀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교육청 자료에 있었던 문단 간 내용을 연결하여 추론한다라는 의미가 아마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보시면 기초 대사량이 동물의 체표 면적에 비례한다고 볼 수 없겠군. 뭐 동물이 체중의 증감에 따라 함께 늘어나는 에너지의 필요량이 이전 초기 연구에 생각했던 양보다 많겠군. 뭐 0.67에서 0.75로 됐고 동물의 체표 면적에 비례한다. 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두 문장이 필요했는데 한 선지 안에 이렇게 문단 간의 내용을 연결하여 내는 선지를 이제 많이 안 내겠다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조사를 해봤어요.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6평 이후로 나온 자료니까 9평하고 수능이 이제 적용이 됐겠죠. 제가 9평하고 수능 모든 비문학 선지를 분석을 해보니까 두 문단 이상의 내용이 떨어져 있는 문장을 가지고 연결해서 물어보는 선지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이제 수능 8번 문제죠. 한 문장이죠. 이것도 한 문장. 지문에 있는 딱 그 문장, 지문 실제 있는 문장 한 문장씩을 이렇게 1대1로 대응해서 이제 문제를 냅니다. 요렇게. 자,
그래서 2024 9월 수능을 봤을 때 모든 비문학 내용일치 문제에서 문단간 연결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육청 킬러 사례에 나온 그 말을 그대로 이행을 하셨고요. 그래서 한 문장 단위로 출제하면 눈으로 쉽게 매치할 수 있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글을 이해를 못하거나 지문 잘 못 읽어도 흔히 말하는 이제 눈알 굴리기라고 하죠. 눈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풀어도 풀 수 있게끔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2점짜리 문제에서는 이렇게 난이도 조절을 했습니다. 자, 이제 보기 문제를 한번 볼게요. 보기 문제. 자, 보기 문제에 대해서는 단절적으로 제시된 내용 요소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유사한 정보의 위치를 확인하여 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 말의 의미가 어떤 말이냐면 3번하고 5번 선지에 대한 얘기예요. 3번하고 5번 선지가 정말 비슷하게 써져 있죠. 점들의 분포가 직선이 아닌 어떤 곡선의 주변에 분포하겠군이랑 점들은 직선이 아닌 어떤 곡선의 주변에 분포하겠군 똑같은 말이 적혀 있잖아요. 이렇게 유사한 정보 두 개를 가지고 유사한 정보를 가지고 말장난하는 거 이거 안 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지문에서 지문 1에서 일반적인 그래프에서는 직선이 아니라 곡선의 주변에 분포해야 되는 거랑 일반적인 그래프가 아니라 상용 로그를 써서 그래프를 취하면 직선의 주변에 점들이 분포해야 된다. 이렇게 두 개가 다르죠. 얘는 곡선, 얘는 직선. 이 두 문장을 활용해가지고 이제 선지를 출제한 겁니다. 이렇게 유사한 두 정보를 구분하는 이런 걸 좀 잘 안 내겠다. 뭐 애들 헷갈리니까 애들 헷갈려서 틀릴 수 있으니까 이런 거 잘 안 내겠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안 나왔습니다. 실제로 안 나왔고 요런 선지들 계속 이 경향이 유지될지는 봐야겠지만 일단 올해는 안 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기 문제입니다. 일반적인 보기 문제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일반적인 지금까지 풀어왔던 보기 문제들은 이 보기를 보고 이 보기 내용을 해석해가지고 야 얘는 장면 1은 지문에 어떤 정보를 얘기하는 거야. 얘는 지문에 어떤 정보를 얘기하는 거야. 이걸 조건화시켜서 보기를 해석하는 능력을 요구했습니다. 마치 뭐 이런 것처럼요. 보시면 선지 자체가 이 내용 봤을 때, 야, 이 내용을 해석했을 때 이런 조건을 가질 수 있어? 이런 형태로 물어보죠. 자, 그런데 이번 수능에서는 보기를 줘놓고 자료를 다 해석해줘요. 그러니까 여기 다운표 보시면 A 후보는 B 후보에 조금 앞서고 C 후보는 3위, A 후보는 오차 범위 내에서 1위, 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이 보기 내용 자체를 다 해석을 해줘버려요. 그래서 사실 잘 푸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보기가 없더라도 1번부터 5번까지만 봐도 문제가 다 풀립니다. 보기의 적용이 없어졌어요. 보기 적용이 없어지고 선지만으로도 풀 수 있게 구성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보기 문제 정답률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나왔던 과학지문 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이제 지문에 없는 지문의 다른 케이스인 B기법이 나오고 그리고 선지에서는 A기법, 지문에 나왔던 A기법과 보기의 B기법을 비교합니다. 이렇게 비교하게 되면 보기의 내용을 해석해서 적용하는 그 과정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단순히 1번부터 5번까지 내용 일출 다 풀립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많이 낮아지게 됐죠.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정답률이 그래도 좀 낮았던 이유는 상대적으로 문학이나 선택 과목에서 시간을 많이 뺏기고 친구들이 일반적으로 푸는 패턴이 과학지문 같은 경우에 제일 마지막으로 푸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촉박한 채로 이 지문을 와서 문제의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음에도 많이 틀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향성 자체는 올해 9월 수능은 이렇게 나왔는데 내년 6월, 9월에도 유지가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기존 보기는 지문의 내용을 가지고 보기에 나와 있는 조건들을 해석해서 적용하고 이걸 선지에 대입하는 방식이었다면 지금의 방식, 올해 9월과 수능에서는 이 과정 자체가 이 앞에 과정 자체가 없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기 문제에 대한 접근, 흔히들 얘기하는 비문학, 킬러 문제라고 불리는 보기 문제에 대한 접근이 상대적으로 좀 쉬워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변화된 수능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일단 첫 번째 문학입니다. 여러분들도 앞서 살펴보셨듯이 막연한 감상 위주의 풀이가 아니라 기출을 통한 명확한 체계를 확립을 해야 됩니다. 단순히 기출 보고 문제 풀고 정답 찍고 끝 이게 아니라 기출을 보고 이게 정말 의도된 어려움일까? 아니면 나만 느끼는 어려움일까? 이게 왜 어렵지? 이게 왜 시간이 많이 걸리지? 이런 요소들을 분석을 하다 보면은 일관된 원리와 체계가 보일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발견한 후에 그럼 나는 이런 문제를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겠다라는 것들이 보이겠죠? 그래서 기출을 통한 명확한 체계를 확립하고 문제의 유형별 행동 영역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풀이. 아까 단락 문제 볼 때도
누구는 시 지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은 다음에 다시 선지 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의 원리에 맞게 효율적으로 푸는 그런 체계들을 확립하는 게 시간을 줄이는 방식이겠죠. 자, 다음은 비문학입니다. 비문학 출제 패턴을 통한 행동 영역을 확립해야 됩니다. 단순히 지문 읽고 이해하고 지문 구조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게 아니라 비문학에는 정확한 출제 패턴이 있습니다. 이 문장이 쓰이면 정확하게 얘는 이런 식으로 출제할 수밖에 없어 라는 패턴 자체가 존재하는데요. 제가 이걸 94년도부터 수능이 나왔잖아요. 평가원 교육청 수능 모든 전 개년에 대해서 정답의 근거가 되는 문장들을 전부 형광펜을 치고 그 문장, 그 출제가 됐던 문장들의 유사성을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정확하게 명확하게 정리된 출제 패턴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나왔을 때 얘는 이렇게밖에 출제가 될 수밖에 없어 라는 출제 패턴을 익히고 지문을 읽으면서 그 출제 패턴대로 읽어나가는 연습을 한다면 이번 시험과 같이 한 문장 단위에서 출제되는 패턴들은 너무 쉽게 공략을 할 수 있고 혹여나 예전처럼 비문학이 어렵게 나오는 경우라도 명확한 출제 패턴을 익히고 있다면 쉽든 어렵든 쉽다면 더 빠르게 풀 수 있고 어렵다면 그 문제를 정확하게 맞춰 나갈 수 있는 기출을 통한 출제 패턴 그리고 행동 영역 확립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지문 이해하기가 아니라 명확한 기출 분석이 돼야 돼요. 문학처럼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문학처럼 비문학도 정확하게 출제 패턴이나 난이도 조절 방식, 선지 함정 알고리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명확한 출제 패턴을 몸으로 체계화하고 익히는 과정이 변수 없이 수능을 잘 치르는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 교재입니다.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단순히 이 지문에 이런 문장이 있으니까 답이야 이런 게 아니라 각 문장별로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여기 보시면 작게 적혀 있는데 문장에서의 행동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 문장들이 어떤 걸 요구하고 어떤 행동을 요구했는지 어떻게 출제 패턴화 되었는지를 전부 연습하면서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확실한 기출 분석이 문학이든 비문학이든 시험을 변수 없이 정말 고득점을 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는 거고요. 제 커리큘럼입니다. 커리큘럼 영상에 자세히 다루겠지만 이렇게 4단계로 이루어져 있고요. 로맨티스트라는 강의에서는 제가 아까 문학이나 비문학, 문학 같은 경우에 이제 가볍게 이제 문제 유형별로 말했던 출제 패턴, 행동 영역 이런 것들 가볍게 다루고요. 그리고 이거를 아까 보셨던 교재 기출 분석 강의에서 적용하면서 심화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심화 지문, 주제별로 심화 지문을 다 뽑은 다음에 어떤 식이냐면 비문학 예술 지문이다라고 하면은 그 예술 지문 안에서 나오는 지문의 패턴이나 출제 패턴이 일관됩니다. 그리고 어렵게 나오면 어떻게 어렵게 나오고 쉽게 나오면 어떻게 쉽게 나오는지가 정말 일관적이라서 그런 주제별 심화 지문을 다루는 강의가 이제 여름에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파이널 강의를 하면서 이제 끝납니다. 그래서 짧은 영상에서 느끼셨겠지만 기출 분석은 제가 정말 잘합니다. 명확한 체계와 틀을 가진 공부를 해야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이렇게 어렵게 나오더라도 변수가 많은 시험에서도 고득점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어려움에도 전부 과거 기출에서 예고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준비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으로 수능 설명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